안녕하세요. 네, 김하늘 관세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1차 끝나고 이제 붙으시고 오신 거죠? 2차는 안 보시고. 그냥 1차, 2차 없이 그냥 2차부터 들으시는 건가요? 예. 네. 꽈라 가셔가지고. 그러면 공부를 좀 하셨네요. 예. 그쵸, 그쵸. 예. 일단 관세법이 이제 맨 첫 번째 과목이잖아요. 1차든 2차든. 예. 거기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이쪽 관세사 쪽을 알게 되신 거예요? 전공이라든지 네네. 그래요? 그래요? 네. 어떻게? 전공한지, 다 무역 전공하셨구나. 근데 학교에서는 이런 관세법이나 관세율표 이런 거 잘 안 배우잖아요. 주로 무역 실무를 많이 배우죠. 무슨 외환 이런 거 주로 배우고, 그죠? 저는 일단 김하늘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MP 관세사무소라고, 거기 대표 관세사 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됐고, 개업을 한 지는 저번 달에 했어요. 저번 달에 해가지고.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사무실을 오픈을 해놓고, 강의에 좀 욕심이 생겨서 한 1년간은 강의 쪽에 좀 집중을 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일단, 관세사를 하는데, 좀 바보 같은 말이긴 한데, 저는 관세사 할 때 좀 막연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막연하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외국에 나가서도 뭘 하고 이런 국제적인 업무도 하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일본 같은 경우는 관세사를 통관사라고 하거든요. 통관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을 이제 관세사라고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관세사 말고 이제 국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운송주선인, 포워딩, 이쪽이 이제 국제적으로 되게 액티브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절차법, 절차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서 세관 공무원들과 이렇게 대응을 할 일이 많으실 거예요. 관세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죠. 일단은 좀 알아야지 거기에서 굴려가지고 질문이 나오는데, 아직은 없다 보니까. 일단 프린트물 받으신 거 있으시죠? 잘못 적었네, 관세평가라고. 2달 만에 끝내는 관세법 기본이론. 저는 이번 기본이론 시간에 2회독 할 거예요. 2회독. 관세법 전체를. 다른 분들은 1회독 하기도 힘든데 우리는 2회독을 할 겁니다. 일단은 출제 경향부터 한번 볼게요. 1차를 물론 하셔야겠지만 2차에 대해서도 출제 경향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1차나 2차나 마찬가지로 이 출제 경향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어요. 어차피 나오는 곳에서 나오게 돼요. 주로. 하지만 변별력을 위해서는 가끔 이상한 곳에서 출제를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이상한 변별력을 위한 문제를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메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되겠죠. 그렇죠? 표 한번 보시면은 진하게 되어 있는 색깔하고 연하게 되어 있는 색깔이 있어요. 진하게 되어 있는 색깔은 50점짜리 문제, 연하게 되어 있는 거는 10점짜리 문제. 제가 이거 분석을 할 때 장별로 지금 해놨는데, 저는 절, 관까지 다 나눠가지고 분석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어느 부분이 핵심이다, 어느 부분이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다, 딱 봤을 때
어느 파트가 출제경이 높은 것 같아요? 1장부터 13장까지 있으면 2장, 일단 2장은 엄청 나오죠. 2장이 왜 많이 나오냐면 이게 세법 부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세법 부분. 예. 그 3장, 4장. 3장, 4장에서 3장 부분 세율 및 품목 분류. 요 부분은 왠지 모르게 잘 안 나와요. 관세법이라고 하면은 이 세율 부분이 핵심일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상, 기본을 알고 가셔야 되니까. 일단 기본 세율이 있고요. 이 기본 세율은 법에 있으면 별표가 있어요. 관세법 별표에 규정된 세율을 기본 세율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세율이 HS 코드 안 배우셨죠? 예. 아무튼 1번부터 100번까지의 물건이 있다면은 기본 세율이 정해져 있겠죠?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다른 세율로 커버가 돼 있어요. 다른 세율로. 대표적인 게 국제협력관세. 예. 왜 그럴까? 그거는 이 시간대 배우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율 부분을 할 때 국제협력관세를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50점짜리를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완전 관세법 다 꽈랑 나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세율 부분을 공부할 때는 우리 관세법에 있는 세율 부분을 공부해야 되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이 국제협력관세에 대한 좀 심화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세율 부분이 잘 나오질 않았어요. 그 전에는 물론 출제가 많이 됐지만 이 이후로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4장 감면, 환급, 분할납부. 여기는 이제 납세 의무의 완화라고 하거든요. 납세 의무의 완화. 이 부분은 출제하기가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법조문 자체가 굉장히 좀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파트다라고 하시면 되고 특히 이 완화 부분에 있어서 사후 관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혜택을 줬으면은 거기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되니까 사후 관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5장은 좀 양이 적어요. 양이 적은데 이 5장 부분은 납세자들이 어떤 부당하다고 느끼는 혜택을 받았을 때 이 과세관청에다가 이의제기나 불복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놓은 규정이에요. 이 부분은 자주 나온다고 봐도 돼요. 이거 자주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년 동안 6번이나 나왔으니까. 그리고 6장, 7장 운송수단하고 보세구역 부분은 잘 안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6장하고 7장은 지엽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요. 지엽적인 내용. 아, 8장까지. 6장, 7장, 8장. 그리고 9장. 9장이 2장과 마찬가지로 핵심이 됩니다. 핵심. 9장하고 2장하고는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2장이 이제 세법 부분이잖아요. 이 세법 부분의 기준 자체가 이 9장의 통관 절차하고 겹치게 되죠. 이 통관 절차 중에 신고 중에 수입 신고와 동시에 세법 부분의 절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장하고 9장이 관세법의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 부분은, 이 9장하고 2장은 거의 빼먹지 않고 샅샅이 뒤져서 공부를 할 거고요. 10장 부분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10장하고 13장하고 출제된 적은 없고 12장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은 왜 출제가 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세법 쪽을 하다 보면은 일단 세관 공무원의 자료 요청, 이 부분은 별 내용 자체가 없어요. 이 내용만 가지고 10점짜리를 낼 수는 없고 다른 문제하고 결부를 시켜서 낼 수는 있겠는데, 그마저도 결부시키는 것마저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11장은 벌칙 부분인데, 벌칙 부분은 항상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 항상 따로 나오지 않고 2장하고 9장, 그 다음에 4장에 문제가 나올 때 같이 나오게 되죠. 예, 같이 결부해서. 그리고 12장은 이 부분은 조사라는 부분이잖아요. 과세관청이 어떤 조사를 시작해서 검찰한테 인계를 한 다음에 이 검찰이 고발을 해서 나온 법원의 판결까지의 절차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벌칙 부분을 할 때 조사와 처분을 같이 공부를 해줘야 돼요. 예. 벌칙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따라야 된다. 예.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이 조사와 처분 역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13장 보칙. 예. 보칙은 기타 다른 장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들을 주로 모아놓은 내용인데, 앞에 총칙과 좀 유사하게 보시면 돼요. 총칙하고 유사하게 보시면 돼요. 1장으로 돌아가서 1장 총칙 부분 있죠. 총칙 부분은 관세법 전체를 다 아우르는 내용이 있어서 이거 역시 다른 파트하고 같이 결부돼서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예. 공부를 얼마 안 하셔가지고 이게 잘은 왔고 저는 안 잡히죠. 그래도 괜찮나요? 그리고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섞어가지고 공부 방법론이라는 거를 좀 만들어 봤는데, 관세법 자체가 굉장히 좀 약간 좀 심하게 말하면 누더기 같은 좀 법이에요. 예. 세법을 따오고 뭐 형법도 따오고 좀 뭐 행정소송법 같은 것도 따오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특히나 이 세율 부분 있죠. 세율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 세율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세율 부분이. 왜냐? 국제상거래잖아요. 국제상거래. 예. 국제상거래다 보니까 이 세율이 되게 비대해졌죠. 여기서 우리 다시 앞으로 볼게요. 그 2장의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가징수, 이 부가징수를 할 때 어떤 과세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율이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장에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3장으로 따로 뺐어요. 그죠? 양이 많아서. 예. 게다가 3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FTA 특례법이라는 게 또 생겼어요. FTA 특례법. 예. 이 세율로만은 안 돼. 다른 국가와 다 협상을 했는데 그 세율 자체가 다 달라요. 예. 그 조건 자체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율 부분이 비대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국제적인 그런 이슈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누더기 같은 그런 절차 규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법조문만 가지고 지금 책 자체가 법조문 책이죠. 법조문 책 가지고는 이걸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이렇게 해야 되면은 연구하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절차도나 지금 제가 프린트물 하나 더 나눠드린 거 있거든요. 그쵸? 이런 절차도나 기본서를 통해서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들을 봐야지 공부를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간단한 절차도 같지만 이게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서나 도식화된 자료, 그리고 핵심이 되는, 그 중점이 되는 법령집,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공부할 때 기본서만으로 주로 했고, 장수생 정도 돼야지, 이제 한 4, 5년 정도 돼야지 그때 막 법령집 보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보다 이렇게 취합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50점짜리면은 50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 써라,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다 취합형이기 때문에 법령집을 보고 법령집의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도식화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고시라고 하죠. 이거 관세법을, 아니 관세사를 중고시라고 하는데, 이 중고시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암기예요. 암기. 암기는 어떻게 하느냐? 암기는 일단 HS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앞글자 다 따가지고 외웠어요. 앞글자 따서 암기하다 보면 이해도 돼. 뭔가 나만의 틀이 생겨가지고 이해도 돼요. 근데 이 관세법 자체는 그렇게 앞글자를 따서 암기를 하게 되면은 양이 너무 많아요. 다 쓸 수가 없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1조부터 330조까지 있는 법령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 말은 이 법령 자체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1차 시험을 만약에 1차 공부를 하게 되면은 관세법 좀 할만한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2차 시험 와가지고 이걸 쓸 생각을 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관세법이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이거랑 이제 관세평가. HS는 나중에 가면은 결국에 쉬워지는 과목. 그렇기 때문에 이 암기를 할 때 그 단어 위주로 먼저 외워야죠. 단어 위주로. 이 조문의 이 단어 핵심이다. 이 조문에는 이 단어가 핵심이다. 단어 위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암기를 해야겠죠. 근데 암기를 하는데 이거는 전반적인 암기 방법이고, 전반적인 단어, 그리고 각 호 외우는 게 있어요. 각 호. 뭐 1호는 뭐, 2호는 뭐, 3호는 뭐. 이거는 첫 번째는 묶어서 외웁니다. 10개가 있으면은 10개 중에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어떤 내용이네. 뭐 5번부터 몇 번까지는 어떤 내용이네. 그렇게 해서 일단 묶어서 최대한 그 양을 줄여야겠죠. 묶어서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지. 이거를 주구장창 처음부터 외우기 시작하면은 일단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이 1호, 2호, 3호 써져 있는 게 그 법조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논리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규칙이 분명히 숨어 있어요. 그 규칙을 찾아서 암기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디테일로 가는 걸로. 저번에 어떤 그 수강생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순서대로 꼭 외워야 되냐. 순서대로 외우는 걸 목표로 해야겠죠. 목표로 하는 거지 꼭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암기를 할 때 암기식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암기하다 보면은 반드시 누락이 있어요.
어떤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지지대를 하나 세우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너무 암기식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논리를 세워가지고 이런 흐름에 따라서 암기를 하되 암기식을 곁들여서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죠. 동의하시죠? 예. 이해는 다른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관세법 강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강의를 굉장히 많이 참조를 했어요. 삽입드려가지고 여러 강사님 거를 많이 봤는데 99% 제가 뭐 다 보지는 않았으니까 99%의 강사님들이 처음부터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좀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일단 코끼리를 볼 때 코끼리의 코부터 이렇게 더듬더듬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틀을 좀 잡아놓고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좀 안정감이 있지 않나. 틀을 잡아야 되지 않나. 혹시 그림 그려보셨어요? 그림? 미술 같은 거 해보셨나? 안 해보셨어요? 미술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그림 그려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눈부터 그립니다. 눈부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거 엄청 예쁘게 그래.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뭐가 생길까요? 뭐가 생길까요? 다 그려놓고 나면 구도가 안 맞아요. 구도가 절대 안 맞아. 그러다 보면 수정을 계속해. 완전 누더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거를 접목시켜서 일단 틀부터 이렇게 잡아놓고, 틀부터 잡아놓고,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이거를 이제 다듬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프린트물 말고 그 관세 법령집 한번 보시면은 이 프린트 내용이 2장부터 12페이지. 이런 식으로 처음 절차부터 끝 절차까지의 흐름을 잡아놨어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뭐 부가징수다, 뭐 납세신고다, 뭐 신고 납부다 이런 거를 배우기보다는 전체를 다 잡아놓고 그 안에 내가 지금 어느 파트를 공부하고 있구나. 내가 이 장에서 어느 파트를 공부하고 있구나를 알으시라고 이 부분을 준비를 하게 됐어요. 일단은 뭐 잘 모르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죠? 앞으로도 느낌부터 잡아 나갈 것 같습니다. 관세사 하면은 보통 이게 취업용으로 많이 생각하고 이제 하시잖아요. 요즘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이 아니고 저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보다 한 5년 선배 같은 경우는 안 그랬는데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죠?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하면은 취업 된다더라. 저도 물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취업은 굉장히 잘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페이를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 관세사라는 이런 고시를 딸 때 뭐 사법고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없어졌지만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변리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그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어떤 페이를 보장해 주는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장해 준다라는 느낌으로 이것에 다가왔다가 합격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많이 다른 길로 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도 굉장히 많이 하고 제 동기들도 마찬가지고 제 후배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일단 다른 게 목표니까 다른 게 목표니까 마인드를 어떤 마인드가 좋을까요?
그런 따고 나서의 나의 사회적 보장 이런 거는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 예. 이거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네가 뭐 관세사야. 야, 그거 대봤자 뭐 별거 없대. 야, 그거 말고 이거 해.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2000년도에 할아버지 관세사들도 있거든요. 아저씨 관세사들.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너 좋은 날 다 지났는데 이거 따가지고 이거 뭐 하겠니? 예. 앞으로 20년 뒤에, 30년 뒤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각오를 하고, 이거 뒤도 앞도 뒤도 안 돌아보겠다. 예. 무조건 그냥 난 이걸 따서 내 자신을 좀 증명하는 목적으로 좀 이거에 다가갔으면 좋겠는 거죠. 예. 어떤 이거에 대해서 뭐 실패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바에야 나는 이걸로써 나의 능력을 증명하겠다. 그 능력 증명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격사입니다. 예. 이게 뭐 90명밖에 안 뽑고 다른 뭐 세무사, 뭐 회계사 이런 거 한 800명씩 뽑잖아요. 예. 시장 상황도 매우 좋습니다. 개업했는데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암기하고 이해는 어떻게 하고, 그죠? 이 틀을 배웠죠. 그러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검토하느냐가 중요해요. 공부할 때 이 공부 말고 다른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예.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게 내가 가장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돼. 그럼 책을 보다 보면은 내가 아는 것 같아. 그죠? 책을 덮으면 불안하고, 피면은 아는 것 같고, 이 과정이 계속 생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없애냐? 검토 과정을 항상 거치게 되는데, 검토를 할 때, 저는 대부분의 법조항은 다 외웠었어요. 대부분의 법조항은 다 외워가지고, 이건 이제 내년 한 3월쯤 됐을 때 하는 방식인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써봐요. 법조문에 있는 순서 내용대로. 처음 쓰는데 이게 뭐, 1장, 총칙,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1장 총칙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손은 움직이는데 쓰지는 않고, 머릿속에서만, 왜 그냥 손을 안 움직이면은 이 생각 자체가 워낙에 유연하기 때문에 막 다른 데로 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손을 막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은 한 5시간이면은 검토가 돼요. 예, 집중해서 하면은. 그러고 나서 그 중간중간에 하다 보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 부분만 책을 보고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두 번째는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가 아무래도 저도 앞으로 마찬가지가 됐겠지만, 돌려요. 문제를 자꾸 돌려. 예, 예전에 나왔던 문제 또 돌리고, 예전에 나왔던 또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험생들이 모의고사 출제한 거를 보고 점수에 연연해. 예. 점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예. 어차피 우리 점수는 저기 시험장 가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점수에 연연하게 되면은 모의고사를 보고 점수가 잘 나와. 모의고사 예전 기출문제, 뭐 예전 학원에서 출제했던 작년 문제, 뭐 이런 거 보고 가면은 누가 못 맞추겠냐고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이번에 합격하겠구나. 난 1등 학원 모의고사 2등, 3등 하니까 합격하겠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할 거였으면은 뭐 학원 1등부터 90명까지가 딱 확정된 거였겠죠. 예. 그렇지가 않아요. 예. 갑자기 은둔고수가 나와가지고 막 수석 합격하고 있고 막 이런다는 거. 그리고 다들 수석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건 맞죠? 아니에요? 바라보기는 수석을 바라봐야지. 예, 그죠? 예. 우리가 10계명을 못 지키더라도,
난 어길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0계명을 맞추려고 살아야죠. 예. 목표는 그렇게 하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예. 항상 마음속에는 수석. 예. 이렇게 수석은 운이 좀 많이 따라야죠. 예. 운이. 예. 운이 많이 따라야죠. 교수님의 채점도 그렇고 어떤 남들이 안 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양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수석에 영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학원 같은 데서 강의할 때도 수석 합격자다 이러면 이제 이 관세사의 업무 말고 강사의 길로도 나갈 수 있고 좋은 메리트가 많습니다. 그 모의고사 할 때 아까 문제점이 문제 점수에 연연하는 거, 그죠?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은, 모의고사를 내가 아는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저번에 나 다 아는데 이거 굳이 써야 되나? 뭐 이렇게 판단해서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문제만 써요. 그냥 1번하고 4번하고 5번하고 그냥 제출하고. 예.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왜냐? 항상 실전처럼. 예.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그 실전 경험을 어디서 해볼 수 있느냐? 모의고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집에서 이거 초재고 하는 거, 그 긴장이 안 돼서 못해요. 예. 항상 실전처럼. 딱 해야 되는데, 좀 장수생 같은 분들은 이렇게 1번, 3번 하고 답안지 제출하고, 성의가 없는 거죠. 예. 항상 성의 있게 이 모의고사를 준비를 하고 제출을 하면은 강사는 그거를 보고 첨삭을 해줄 때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얘가 노력을 해서 썼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구나. 이 부분 강평할 때 한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이 필요한 부분이 또 모의고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검토 과정까지 다 끝내고 나면은 어떤 게 이제 한 5월에서 6월 정도 되면은 회독수가 한 일주일에 1회독 되거든요.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은 나중에 한 모의고사 칠 때, 시험 칠 때쯤 되면은 그냥 하루에 다 봐요. 하루에 다 보는데 하루에 본다는 게 어떤 점이 중요하냐? 수험생들이 전날 본 거는 안 까먹어. 전날 본 거는 안 까먹어.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속독하는 게 중요하죠. 그거를 위해서는 이 검토. 한 4월부터는 이 검토만 해야 돼요. 어떤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검토만. 무조건 검토만. 불안해해서는 안 되지. 이런 모의고사를 치거나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좀 확신이 들려면은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기본이에요. 틀을 딱 정해놓고 나는 이만큼만 한다. 이런 짜투리 내용보다는 기본에 충실한다. 왜냐? 기본에 충실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잡다한 거를 많이 보게 되면은 여기서 하나 이만큼 제가 늘렸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다 보면은 공부 안 그래도 양도 많은데 계속 늘어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을 갖춰놓고 나는 이 틀에서 논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이드 메뉴로 가져간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근데 이런 게 왜 빠지냐면은 이거를 알고 있어요, 수험생들도. 그리고 강사들도 항상 강조를 하는 거고. 근데 왜 빠지느냐면 이게 재밌거든요. 뭔가 남들이 모르는 이런 테크니컬한 것들이 너무 재밌네. 어디 가서 썰 풀기도 너무 좋아. 또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러한 매력에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문제는 물론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10점 분량 정도만 나온다. 예. 우리 객관식 문제를 보면은, 아까 회계 깔아봤다고 했죠. 회계 볼 때 저는, 나는 무조건 50점만 풀자가 그거였어요. 그 목표였어요. 나는 회계 볼 때 1번부터 안 푼다. 1번부터 쭉 보면서 모르는 건 다 넘겨요, 그냥. 다 넘기고, 내가 아는 것만 풀어도 무조건 50점 나와요. 근데, 이제 꼼꼼하거나, 좀 이렇게 지조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1번부터 착착착 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와. 그럼 여기서 한 10분 까먹어. 이거 풀다 보면 아까워서 놓칠 수가 없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 과목 1차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설명해도 되네. 1차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그냥 50점 맞으면 돼요. 다른 거에서 해가지고 6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60점 맞으면 되니까 이렇게 1차는 전략적으로, 그리고 2차도 불안해하지 말고 항상 기본서 위주로, 기본기 위주로, 법령 위주로 이렇게 하시면은 공부 방법은 다 완료가 되는 걸. 이런 공부 방법에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 막 늘리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은 어느 뭐 예를 들어 불피법 아래 불합격을 피하는 방법, 어떤 뭐 그 변호사님이 쓰신 건데 뭐 그런 책이나 그런 뭐 학습에 관련된 책에서 항상 나와요. 예, 항상 나와요. 우리는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기 때문에 합격을 위해서 달려야지 어떤 연구를 위해서 달려서는 안 된다고. 그걸 항상 자신을 경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 너무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은 내가 하기 싫은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내가 공부를 하다가 뭐 여기는 좀 나중에 할까? 요 부분을 공부를 해야 돼요. 요 부분을. 나중에 할까? 이렇게 딱 느끼는 순간 있거든요. 요 부분을 공부해야 되고 항상 슬럼프를 기다려야 돼. 항상 슬럼프는 반드시 오니까. 항상 공부가 잘 되지가 않아요. 전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슬럼프는 오겠지. 그러면은 나는 공부 시간을 더 늘려야겠다. 슬럼프가 온다면 난 공부 시간을 더 늘린다. 그래가지고 슬럼프가 오면은 진짜 사람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집에서 막 미드나 보고 싶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진 않아요. 공부를 하진 않고 안 되니까 앉아 있어요. 그냥 하염없이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하게 할 수 있어요. 항상 어떤 위기를 자신이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다리는 게 이 장기간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OT를 하는데 너무 좀 제 얘기만 하네요. 그 다른 시험 같은 거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역학과 나왔으니까 뭐 국제무역사 뭐. 그래요? 예. 그때, 저는 그때 이 관세사 공부 안 하고 있었죠. 안 하고 있었죠. 그러면은, 거의 모른다고 봐도, 뭘 하겠는데요. 혹시. 무역 관련 시험은 안 쳐보고, 저는 자격증이 두 개밖에 없어요. 관세사랑 원산지관리사 2개 있는데, 원산지관리사는 한번 그냥 시험 끝나고 한 3, 4개월 정도 기다리거든요. 그럼 진짜 사람 미쳐버려. 진짜 그 3, 4개월의 시간이 다 할 것도 없고 집중도 안 되고 놀러 가도 계속 그 생각 나고 그러니까 좀 공부나 해볼까 해가지고 한
일주일 공부해가지고. 근데 일주일 공부를 하는데 제가 아는 내용이잖아요. 뭐 HS 코드도 알고 뭐 관세법도 알고.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1차 시험 중에서 FTA 특례법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원산지 관리사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그냥 버렸어요. 1차 시험 볼 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독학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바로 강의 들었어요. 예. 강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단축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제가 1차 시험 관세사 공부를 할 때 강의를 안 듣고 시작했어요. 안 듣고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1월부터 문제풀이반을 바로 들어갔어요. 예. 나는 시간으로 승부한다 그래가지고 막 여기 입술 여기가 그 쥐고 코피가 날 때까지 나는 공부를 해보겠다. 물론 공부가 잘 안 되죠. 예. 그냥 깨어있는 시간만 그런 거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아 진짜 그때 뼈저리게 느껴져.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가겠어. 예. 이해를 못하고 암기하고 뭐 문제만 풀으려니까 아유 이게 사람이 지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떤 강사를 만날 때도 그 자기한테 맞는 강사분이 있어요. 저는 뭐 이름은 언급을 안 하겠는데 좀 약간 좀 특이하신 그 강사분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분이에요. 막 헛소리도 많이 하시고 막 좀 이렇게 비속어도 많이 섞고 막 게임도 뭐 게임 얘기도 하고 전 그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가지고 이제 그분 스타일 따라서 갔는데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잘 들었다. 아, 좋으신 분이다. 예. 회계 강사는 아니고요. 예. 예. 맞은. 예. 예. 아무튼 그랬어요. 저도 이제 뭐 안 하다가 보니까 저 처음에 이거 5년 잡고 시작했거든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5년 잡고 생각했는데 아 그래도 하다 보니까 좀 지겹기도 하고 1년 만에 따자. 12월 달에 시작했는데 1년이 아니죠. 한 6개월이죠. 6개월 만에 따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예? 1차 끝나자마자 바로 학원 강의, 인터넷 강의, 그때는 강의를 안 하잖아요. 인터넷 강의 끊어가지고 하는데 학원 모의고사 보면은 한 4-5줄 적고 페이지 수가 몇 장인데 지금 4-5줄 적고 문제 보면은 이러고 있다가 근데 결국 저는 그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그 시험장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그 발가벗고 있는 느낌? 네, 진짜 발가벗고 있는 느낌. 남들 막 뒤에서 막 다 쓰고 있는데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와 사람 미치겠더라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 느낌을 한번 받아보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런데 내 마음속의 에너지로 예.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 옆에서 친구들이 막 너 아니야 뭐 항상 여기다 모아놓고 이걸 에너지로 예. 분노로서 예. 분노를 에너지 삼아서 합격을 해서 그들에게 멋지게 복수를 해야겠죠. 예. 복수는 나의 것. 그런 사람 그런 생각 없어요? 있죠. 예. 다 있다고. 예. 내가 보여줄게.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까지 가는데 제가 도움이 되어 있습니다. 예. 믿고만 따라와 주세요. 믿고만 따라와 주세요. 예. 그러면 뭐 잠깐만요. 지금 얼마나 됐죠 시간이? 시계가 없어가지고 5분이 남았네요. 일단은 한 55분에 쉬는 걸로 생각을 하고 관세법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걸 덮고 그 관세법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관세법이니까 관세법이잖아요. 예. 관세를 걷는 거겠죠. 및 이게 이제 절차고
이게 최종 목적이겠죠. 예, 관세 수입 확보. 그냥 세수입이 아니에요. 관세 수입이에요. 관세 수입인데 관세법상 부가징수하는 게 관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뭐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부가세 있어요. 부가세. 예. 부가세가 있는데 관세 수입 왜 관세 수입 확보라고 그래요? 관세법이니까. 그럼 부가세 징수하는 건 뭐예요? 편의상. 편의상. 예. 물품 들어올 때 편의상. 그러니까 적을 때 항상 관세 수입 확보. 이걸 언제 쓰냐면 옛날에는 이제 뭐 서 부분에 이 관세법 목적을 많이 적었죠. 자, 그럼 이거 부가징수부터 봅시다. 부가징수. 그 국세유용법에 따라서 이 부가징수를 하는데 무조건 법에 있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예.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일단 성립이 있어야겠죠. 예. 이 성립은 수입 신고 시 이루어집니다.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것도 있어요. 예외적인 것도 있는데 원칙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립은 수입 신고 시 이루어지고 확정을 해야겠죠. 예, 이 요건들을 확정을 해야겠죠. 확정을 해야겠죠. 확정은 어떻게 해요? 확정은 납세 신고. 제가 낼 세금이 이만큼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납세 신고. 예. 또는 부가고지. 그 따이공이 그 중국 그냥 그 보따리 상인이 들어왔어요. 한국말도 잘 못하고 막 그래. 계산을 못해. 그럼 어떻게 그 세금 안 걷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세관장이 내가 계산해 줄게 해가지고 하는 부가고지.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세액이 확정이 되는 거지. 세액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납세 의무가. 확정이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납부를 해야지. 납부를 해야지. 이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우리는 이제 뭐 성실납부자니까 물론 다 세금을 납부를 하겠지만 부족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죠? 과다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편의점 가가지고 물건 샀는데 제가 1,000원짜리를 사면서 500원을 냈어. 그럼 더 달라고 하겠죠. 네. 추가 징수를 하겠죠. 제가 더 냈어. 1,000원짜리 사는데 10,000원을 줬어요. 그럼 거스름돈 주겠죠. 예. 그걸 이제 과온화 환급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난 나중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과다하게 하면은 뭐 환급. 그래서 결국 이행이 완료가 되면은 이 성립했던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되겠죠. 네. 이게 납세 절차. 이게 납세 절차. 네. 이게 2장. 그럼 아까 2장이랑 뭐랑 아까 있다고 그랬어요? 2장이랑 뭐랑? 9장. 통관. 네. 통관. 이게 부가징수고 이게 9장. 통관. 네. 부가징수와 수출입통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네. 적정하게. 그러면 아까 여기 성립하려면 이제 수입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수입신고 전까지. 외국 물품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건을 말해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건. 네. 물건이 도착하고 나서
이거를 내려서 옮기고 보세창고에 반입. 이 중에서 이 부분을 하는 거지. 자, 여기서 도착하역 반입. 이게 6장. 이거 아주 외우기 쉽게 돼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 이 순서대로. 그 절차 순서대로 돼 있어가지고 6장이 이제 운송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운송 수단. 배, 선박 이런 걸로부터 내려가지고 하는 6장. 보세 운송. 보세 운송. 이거 8장. 최종 반입 7장. 제가 이걸 왜 순서대로 하고 했냐면은 반입이 2번 나오죠. 네, 반입이 2번 나오죠. 이거는 CY 반입이고 CY에 장치된 절차를 처음부터 한번 구두로 설명을 드릴게요. 배가 이렇게 입항을 해. 입항을 하면은 세관에 이제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고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두에 정박을 이렇게 하죠. 부두에 정박을 하면은 물건을 내려요. 내리는데 이 내린 물건을 어디다가 장치하겠습니다. 반입시키겠습니다. 라고 신고를 해요. 그럼 이걸 하역이라고 그러죠. 예. 하역을 하고 나서 이거를 아까 신고한 거 있죠. 신고한 그 장소로까지 옮겨야 되는데 그때 이제 보세 운송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반입이 또 잡히냐? 아까 하역 내려서 컨테이너 상태잖아요. 컨테이너 상태면은 CY에 일단 장치를 해요. 여기에서 보세 창고까지, 일반 특허 보세 창고까지 가기 때문에 이때 보세 운송을 하게 되는 거지. 네. 어차피 또 할 거예요. 네, 어차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는 관세법의 목적을 배운 거죠. 이게 관세법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10분 쉬면 될까요? 10분 쉬고 하시죠.